실제로 뇌에서 왕따 당하는 거, 소외당하는 경험을 보게 되면은 고통의 영역이 활성화가 돼.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질투도 별로 없지 않아.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르시시즘이 강해서 그래.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또 다시 우리 채널을 찾으셨습니다. 장동선 박사님. 궁금한 뇌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형, 내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 특성을 비교한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반복적으로 보이는 댓글 내용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남이랑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나라다. 자기보다 공부 잘하고 예쁘고 돈 많은 사람이랑 비교를 하니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질투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만 유발하고 좀 쓸데없는 감정 같은데 이게 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다른 인간이랑 같이 살지 않았다면 질투는 필요 없는 감정이었을 텐데 우리가 집단으로 생존하는 개인보다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도 먹어야지. 나도 저거 이래야 나도 먹는 거지. 그냥 남들 뭐 먹거나 말거나 이러고 있으면은 굶어 죽는 거니까 야생에서는. 아, 이해가 딱 되네.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병적으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은 내가 막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증오가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이 감정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어느 종교를 보건 중세시대 때부터 질투, 엔비라는 감정은 늘 하나잖아. 7대 죄악 중에 하나였지. 전에 EBS에서 다큐를 봤어요. 한국 부모랑 미국 부모의 뇌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이의 점수를 봤을 때. 미국 엄마는 자기 아이의 전 성적보다 성적이 올랐으면 쾌락, 회로가 쫙 액티베이트 되는 게 이제 보이고 영상에서 성적이 떨어졌으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엄마는 딱 성적표를 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아직 옆집의 점수를 몰라. 맞아. 그래서 옆집의 점수를 딱 보는 순간 거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반응이 보이더라.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내가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동양과 서양을 구분했을 때 동양에서는 나를 보여주고 우리 가족을 보여주고 친구를 보여주고 타인을 보여줘. 그러면은 서양과 비교했을 때 나의 경계가 더 넓어. 우리 엄마를 봤을 때도 내가 나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같이 활성화돼. 뇌 안에서. 그렇지. 서양에서는 나는 나고 우리 엄마건 친구건 타인이건 다 남이야. 근데 한국에서는 나랑 우리 엄마까지는 거의 내 몸에 일부인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건데 어떤 반응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돼. 내가 뭔가를 먹고 나서 서양에서는 기분 좋네 하고 그게 계속 오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은 이거 내가 맛있게 먹은 거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부러워하나? 딴 사람들도 이걸 맛집이라 인정을 하나? 막 이런 자극들이 바로바로 와주지 않으면은 내 좋은 자극 자체가 지속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거지. 남들 먹는 거 나도 먹었나? 막 좋아요 버튼 올라오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약간 본질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서양은 sin culture 또는 guilt culture라고 그러고 동양은 shame culture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저놈이 잘못했네. 죄의 값을 치르게. 이게 서양인 거고. 아유 저놈이 잘못했네. 그러면은 나까지 망신살이야. 이게 동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야 쟤 그냥 유배해가지고 딴 데를 보내버려. 안 보이는 대로. 안 보이는 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벌인 거지. 그게 굉장히 재밌네요. 한국 사람들이 나 무시당했어 아니면 남을 경시하는 태도야 라고 했을 때 그 시자가 볼 시자잖아요. 안 봐주는 것 자체가 그러네.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이 유배를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돈이 좀 있고 자기 땅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 조정에 맨날 출근해가지고 그 막 아부하고 겉모술수 하다가 저기 진도에다가 별장 지어놓고 시 쓰고 물고기 연구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왜 벌인지 나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마 좋아했던 사람도 있긴 했을 거야. 분명히 가가지고 연구하고 그냥 시골 좋은 공기 마시면서 뭐 좋아했던 사람도 시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뇌에서 왕따 당하는 거, 소외당하는 경험을 보게 되면은 고통의 영역이 활성화가 돼. 그래서 이거를 사이버볼이라는 되게 재밌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나한테만 공을 안 줘. 그러면은 계속 보고 있다가 뇌에서 왜 나만 안 주지? 왜 나만 안 주지? 내가 소외됐나?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점점 더 불안, 공포, 그러다가 고통의 영역까지 활성화가 되면서 누가 날 때린 것도 아니고 액티브하게 고통을 가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날 왕따시킨다는 경험 자체가 아프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게 많이 아픈 사람이 있고 덜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조금만 나를 무시하고 조금만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도 많이 아파. 예를 들어서 유럽 친구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잖아요. 읽고 딱히 답변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이면 답장 안 하잖아요. 제발 좀 피드백을 좀 줄이자. 이 서양에서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하루 종일 카톡이 하나도 안 왔어.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이 될 만큼 지네끼리 연락하는 거 아니야? 단톡방에서 내가 빠진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여기 연락 왔을 텐데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 이게 소외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높고 피드백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회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질투라는 감정은 소외당하기 싫어한다 해서 생겨났다고 보는 게 맞기는 한 거지. 플렉스 문화 같은 거 우리나라가 좀 앞장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가장 돈에 대해서 티를 내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유럽 부자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플렉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소셜 미디어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서로 이렇게 잘 보이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다 되고 있지 않나,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은 사회인 것 같아. 아마 소셜미디어가 생기기 전에도 내 이웃은 뭐하지?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관심이 서로에게 되게 많고 뒷담화도 많고 소문이 빨리 돌고 이런 사회인데, 우리가 뭐 서양, 한국 나눴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어. 카오 클리커라는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한 명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이 소 얼굴을 클릭하는 거야. 근데 소 얼굴 하나 있는데 내가 2번 클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친구 1명 초대하면 2번 클릭할 수 있어. 친구 2명 초대하면 4번 클릭할 수 있어.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 이런 방식이야. 의외로 이 게임이 잘 돼. 대박 난 거야.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클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당황스러웠어. 아니, 이렇게 멍청한 게임을 사람들이 왜 하지?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신용카드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은 이 게임을 닫아버리겠어 라고서는 으름장을 놔. 설마 돈을 보내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보내.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 대체 왜 했냐 이 게임을. 그리고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뭐 되게 심플해서 좋았고요. 내가 갑자기 클릭을 2개 할 수 있어. 친구 2명이 이 게임을 했네? 바보 같은 놈들. 막 이런 느낌? 내 친구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게임을 깔았다면 이유는 하나지. 내가 좋으니까 깔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동기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피드백이 되게 빨리 온 거고. 게다가 거기서 이제 스코어보드 같은데 내 이름이 올라가면, 그치. 야, 저 사람 인맥 진짜 넓네. 그치.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플렉스의 도구이기도 했겠네요. 그렇지. 내가 클릭을 160번 할 수 있어. 나 친구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셜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그게 바보 같은 짓이건 뭐 어떤 짓이건 따라서 하고 내 초대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게 자기 만족감을 주게 하는 행위라는 거를 게임을 통해서 알았고, 이걸 이제 요즘 게임들은 더 고급으로 가가지고 몇 초를 주고 피드백이 와야 최상인가 이런 것까지 해킹을 해가지고 중독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 연구들이 있지. 항상 우리가 질투가 가장 많은 환경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할 때 보면 옹기종기 비슷한 사람들이 단독주택 쭉 지어놓고 사는 위기의 주부들 보면은 옆에 누가 더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왜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질투를 더 많이 느낄까? 질투를 느끼는 대상은 나랑 비슷하지 않으면은 질투를 잘 느끼지 않게 되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동네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달이 걸치면 서로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생존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야. 근데 미국은 땅이 넓잖아. 특히 뭐 뉴욕 같은 데는 다 개인주의.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각형 안에 선이 있어. 사람들한테 자, 요 선을 똑같이 그리세요 하고 좀 더 작은 사각형을 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릴 것 같아? 비율적으로 그리겠죠. 맞아. 네. 작은 사각형의 반 정도 길이로. 그렇지.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요 선을 여기 똑같이 그리세요라고 하면서 선을 똑같이 그리세요라고 했잖아. 네모는 작아졌지만 선의 길이를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지. 네모는 네모고 선은 선이다. 그렇지. 네모는 네모고 선은 선이니까 이 안에 똑같이 선을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걸 두고 고맥락 사회, 저맥락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도 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Keeping Up with Jones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존스 가족 따라잡기. 존스는 어떤 특정한 가족이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광고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평범한 미국 사람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사는지를 머릿속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만큼 못 살면 내가 못 산다고 느끼는 심리, 그래서 계속 자기 수준에 비해서 과소비를 하게 되는 심리를 Keeping Up with Jones 신드롬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맞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1950년대, 60년대에 일어난 미들 클래스 크런치라는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19세기, 20세기 초에 보면 부자와 중산층의 사이의 가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1950년대 미국에서 경제 발전으로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으로 올라오고 물건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20년대 영화를 보면 부자들은 쿠바에서 손으로만 시가를 피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이빨에다 이렇게 칠하는 이런 토바코를 하고 있는데, 1950년대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질의 권렬 담배가 나와. 부자도 카멜 피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카멜 피고 있고.
모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해지니까 비교가 갑자기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고 나도 저거 사야 될 것 같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돈이라는 것이 뇌에 어디에서 어떻게 프로세싱이 되냐라는 거 보면은 가치라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이만큼 돈이 있으면 난 부자라고 느낀다. 뭐 이런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비교 대상은 항상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100만 원이라도 더 많이 벌어. 그럼 내가 이제 많이 버는 것처럼 이 돈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고 근데 옆에를 보니까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더 많이 벌어. 그러면 나 엄청 가난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서 똑같은 가치를 놓고도 뇌에서 이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게 돼 있는 거지. 나는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셜 미디어도 잘 안 들어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질투도 별로 없지 않아? 질투를 하려면 남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남이 뭘 하고 있는지에 통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나도 질투가 별로 없거든? 나르시시즘이 강해서 그래. 우리는 자뻑으로 나한테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나한테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카페를 가면 스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옷 잘 입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난 뭐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보고 있어. 오늘 스타일 괜찮은가? 질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나 자신한테 더 집중을 하면. 사실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질투가 꼭 나쁘지 않다고 한 게 질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잖아. 근데 너무 나르시시즘 자뻑이 심하면은 집단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조직 생활을 못 했잖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적당한 자기 사랑은 건강한데 또 적당한 질투 역시도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은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님을 모시고 나도 어색하다. 교수한테는 아직 어색한 것 같아. 느낌은 학생.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 그리고 질투와 시기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미션은 여러분이 안궁이 아니라 여러분은 얘를 궁금하게 하는 거니까 만약 뇌와 관련해서 과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또 나와서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올려주셔야 제가 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판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그리고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